안녕하세요. 쾌도남마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우리 군에 대해 대북 심리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무차별 타격하겠다고 음포를 놨습니다. 어제 지뢰는 자신들이 매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이어 오늘은 추가 도발을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인 겁니다. 이원주 기자입니다. 비무장지대에서 폭발한 지뢰에 우리 군이 피해를 입은 것은 지난 4일. 북한에 대한 심리전 확성기 방송은 그로부터 6일 뒤인 10일에 시작됐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인민군 전선사령부는 조금 전 공개 경고장을 통해 심리전 방송을 계속할 경우 무차별 타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선전포고를 하는 전쟁 도발 행위이며 전면적인 군사 행동으로 심리전 수단을 파괴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의 이 같은 엄포는 우리 군이 심리전 방송의 다음 단계로 생각하고 있는 전단 살포를 사전에 막으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어제도 지뢰는 자신들이 매설한 것이 아니라고 전통문과 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주장했습니다. 군사적 목적을 필요로 했다면 막강한 화력수단을 이용하였지 세 발의 지뢰 따위나 주물러 댔겠는가? 어제 우리 군은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도발에는 혹독하게 응징하겠다는 강한 어조의 답변을 보낸 상황.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에 이어 5년 만에 남북관계가 또다시 최악의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원주입니다. 네, 이번 한 주 가장 뜨거웠던 핫했던 북한 뉴스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민대 강명도 교수 송지영 전 북한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제일 화제는 지뢰 도발인데요. 첫 번째 내용도 그 내용입니다. 저희가 대북 방송을 재개를 했는데 대북 방송에 대해서 지뢰는 자작극이다. 이 정도면 북한의 남한에 대한 그 공세 수위로는 낮은 건가요? 아니면 높은 겁니까? 아니 뭐 북한은 뭐 항상 우리가 중고가 있고 자기네가 뭐 68년도 김신조 이제 청와대 수격 사건 때 재패가지고 다 기자회견까지 산 중인이 있는데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네. 칼기 폭파범 김현씨 누구죠? 김현희 씨도 다 자기가 중인하고 어떻게 됐다는 그 과정을 다 하고 중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아마 이게 동영상을 이제 동영상 보이라고 하잖아요. 한 4일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것은 제가 보니까 우리가 동영상까지 있고 확고한 증거가 있었다면 그래도 아마 제가 봐서는 자작극이라고 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대처할까? 그냥 자작극으로 밀어붙이는 게 자기네한테 편한 거지. 왜냐하면 자작극이라고 발표하지 않으면 우리 확성기로 지금 대북 방송을 하는 심리 방송을 하는 걸 막을 수가 없거든.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네가 했다고 인정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모두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지금까지 행한 행태는 자기가 했던 안 했던 몽땅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계획적으로 했다면 미리 이렇게 대응을 하자라고 어느 정도 계산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 북한 소행이다라고 얘기한 지 한 나흘 지나서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보고 어떤 중고자를 내는가를 그걸 지켜봤던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다른 그 폭파 현장에서 폭파되는 것은 동영상이 있잖아요. 예. 사진 CCTV가 있는데 설치하는 장면 안 나오니까 아마 그걸 빗대가지고 그렇게 과학적인 증거는 없다. 목함질에 이건 다 이미 파표 조각만 가지고 우리 쪽에다 밀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밀어붙여도 될 것이라고 아마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회의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김정은이한테 보고해가지고 어떻게 대처할까 생각 다 여러 번으로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직접 지시해가지고 우리가 아니라고 이거 내밀어라 이런 지시가 내리지 않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번에는 증거가 너무 완벽해서 발뺌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보다 이제 우리 대북 방송 시작했고 북한으로 민간단체에서 전단지 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단 대북 그 풍선 안에 여성용 스타킹도 뭐 넣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북한에 계실 때 혹시 전단지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뭐 저는 뭐 예. 전단지는 그 뭐 38선 그쪽에서 살지 않다 보니까 예. 본 적은 없는데 저희 오빠가 군사복무를 할 때 뭐 남쪽에서 보낸 삐라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강원도 쪽에서 군사복무를 하다 보니까. 근데 뭐 이제 전단지 같은 거 보면 저희 오빠네는 군대다 보니까 그 일단 보내는 거 풍선 비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일단 제일 먼저 가서 줍는답니다. 비닐이 뭐 필요한가요? 아니 이게 삐라를 보내려면 이거 이제 바람 이제 비닐통이 있죠. 그걸 가져다가 이제 유리가 없으니까 창문 덧대는데 쓰고 뭐나 다 이제 유용하게 쓰는 겁니다. 만약에 여성분이 스타킹을 발견했다면 이거는 웬 흰재내야 하지요. 북한 스타킹 같은 거는 되게 두텁고 코가 인차 튀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 스타킹은 되게 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 같은 건 그 이제 아무리 북한 당국이 이거 신으면 살이 썩는다 뭐 어쩐다 이렇게 헛소문을 낸다고 해도 저 같으면 아마 주워서 몰래 신지 않을까. 좋아하지요. 살이 썩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북한에서는 그렇게 선전합니다. 남한 제품 신으면 살이 네, 썩는다.
벌펜 네. 같은 거 집어해도 손이 썩고 예. 뭐 사탕 같은 거 먹어도 그 안에 독이 들어있다고 선전을 하고 있고 예. 뭐 스타킹 신으면 그 살이 썩어간다 서서히 뭐 이렇게 선전을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북한이 뭐 조준 타격을 하겠다 하는데 우리 저 대북 전단 풍선이나 아니면 대북 방송하는 스피커에 북한이 과연 쏠까요? 저는 절대 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 쏘지 못한다. 만약에 저걸 이제 타격을 한다면 또다시 무장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폭파시켜놓고 또 그 사람이 잡히면 또 아니라고 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절대 하지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이게 만약에 이것이 확전되게 되면 이번엔 우리 지금 온 국민이 이번에 한번 우리가 어떤 그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용서하지 안 된다는 그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잖아요. 네. 우리 병사가 다리가 지금 절단되고 이게 이제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안함 복침, 연평도 포교 예. 이런 이것들이 이제 쌓여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우리에 대해 어떤 도발을 감행한다고 해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건 알기 때문에 저는 절대 못한다고 보고요. 문제는 뭐냐? 몰래 또 무장 특수부대 인원들을 보내가지고 어떤 걸 하겠죠. 그렇게 하지 공개적으로 우리 쪽에다 대고 포탄을 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면 독재자들이 다 겁쟁이들이었거든요. 겁쟁이다. 그렇구나. 예. 다음 소식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저 이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김정은이가 알고 봤더니 백두혈통이라고 자랑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후지산 혈통이다. 친일파 집안이다. 김정은 엄마 쪽이 굉장한 친일파였다고 하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당히 언론에서도 밝혀지고 또 이제 일본 그 국무성에서 국무성인가요? 일본 자료에서 나온 예, 건데 일본 이번에 자료에. 발표한 거 보면 그 고경택 김정은의 외할아버지가 예. 일본 군수공장에서 감독직을 지냈다는 것이 나왔고요. 어. 고경택의 형,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형은 제주도에서 일제 때 면장까지 지냈는데 이 정도면 북한에서는 공개 총살 대상입니다. 처형 대상. 그래요? 완전 친일파로도 악질 친일파에 걸려가지고 북한에서 이 정도 그 직위를 가지고 북한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예. 본인은 총살됐고 다 숙청당했고 가족들은 정치범 수용소.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 거든. 다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줬는데 후지산 혈통 김정은의 후지산 혈통에 대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네. 보니까 고영이 제일교포 출신이고 네, 고경택이 일본 군수공장에서 관리직을 감독. 감독을 예. 했고요. 그다음에 고경택의 친형 그러니까 고영이의 큰아버지죠. 일제시대에 면장을 지냈고 네. 그럼 이걸 지냈으면 총살감이란 말이에요. 북한에서 살아남았다면 총살감이죠. 아 그렇군요. 예. 네, 근데 지금 고영이가 일본에서 태어났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일본에서 태어나고 북한에 왔기 때문에 북송교포로 왔기 때문에 저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김종일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저 가족이 그나마도 북송돼서도 살아남았지 그렇지 않으면 정치범 수용소 간지도 모릅니다. 북송교포로 왔다가 정치범 수용소 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라면 저청년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두 북송교포로 북한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저청년계를 탈퇴하고 민단이라든가 이런 데 가입하거나 탈퇴한 사람들은 대체로 북한에 들어와 있던 인질로 들어와 있던 가족이나 형제들은 다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죠. 아 그렇군요.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아, 근데 실제로 이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에 오른 직후에 자신의 어머니죠. 어머니 고영이를 네. 이 평양 어머님이라고 이렇게 칭송을 하면서 노동신문에 우상화를 시도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김정일의 정실 부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머니가 정실 부인은 아닌데 일단 자기 아버지의 이제 총애를 받았던 부인이라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권력을 물려준다는 걸 눈치채고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좀 우상화를 시도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기득권들에게 이제 그 기록 영화를 조선의 어머니라고 해서 방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잘 먹히지 않으니까 그 이제 기록 영화를 창고에 넣어버렸습니다. 일반 주민들에는 공개를 안 한 거죠. 근데 특권층들에게는 그 발걸음이라는 노래 나오기 전에 먼저 조선의 어머니라는 그 영화부터 이제 돌린 겁니다. 근데 반응이 썰렁하다 보니까 이걸로 먹히지 않겠구나.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선전은 안 하고 자기가 어렸을 때 이렇게 특출하고 수재였고 용감하고 용감무쌍한 그런 장군이었다. 김일성, 김정일의 그 백두혈통을 이어받은 나는 손자라는 그걸 이제 계속 감투를 쓰면서 이제 우상화를 한번 슬쩍 시도해봤다가 네. 안 먹히니까 얼른 발을 뺐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북한에서는 조선의 어머니가 최고 지도자가 누가 되는가에 따라 조선의 어머니가 계속 달라져요. 처음에 조선의 어머니는 김일성이 낳았던 강반석. 왜 조선의 어머니로 말하면 위대한 지도자를 낳았다고 해가지고 조선의 어머니가 됐고 김종일 시대에는 조선의 어머니가 김종숙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어머니가 바뀝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김종숙이를 조선의 어머니 또 위대한 최고 지도자를 낳았다고 해가지고 김종일 낳았다고 해서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예요. 김정은이 어머니 고영이를 또 조선의
어머니로 만들려고 시도했는데 그렇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다 조선의 어머니는 혁명 사족관, 생가가 있고 사족관이 있습니다. 예. 어머니가 태어난 강반석이는 망교 칠거리고 김종식이는 회룡의 사족관을 다 만들어 놨는데 고용이는 조선의 어머니를 둔갑시키려고 보니까 생가를 만들 수가 없어요. 아니 일본에다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러네요. 거꾸로 어디다 만들 수도 없어요. 가짜를 만들 수도 없고 거기는 김종숙이 어머니, 그러니까 김정일의 어머니였던 김종숙이 자기 본인만 나오는 게 아니고 김종숙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도 나오고 형제들에 대해서 나오고 사족관에 가게 되면 네. 그러면 고용이도 만들려고 보니까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친일파고 저 친척.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정 씨가 이야기했듯이 띄우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게 우한거리가 돼가지고 회수했습니다. 몽땅 다 들어갔죠.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조선의 어머니라고 기록 영화 있어요. 다큐멘터리. 우리도 여기서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네. 이제 이설주가 조선의 어머니가 됩니까? 아, 그렇지요. 항상 북한은 훌륭한 영웅 뒤에는 그 훌륭한 영웅을 키운 어머니가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우상화를 시키는데 예. 나중에 이제 시간이 보면 알겠지만 이제 이설주가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이 대를 물려서 뭐 지금 4대까지 간다면 조선의 어머니는 이설주로 바뀔 가능성이 높지요. 4대까지 가게 되면 비국이죠, 이제는. 아. 비국입니다. 4대까지 가지 말아야죠, 이거. 예. 근데 북한 사람들은 그런 고영이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모르죠. 지금도 모릅니다. 일반 북한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북한 주민들이 고용이라든가 김정은이가 대해서 아는 그 일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방송하는 걸 보고 이것이 북한으로 들어가 가지고 퍼져나가서 아는 거지 북한 내에서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탈북자분들도 여기 와서 고영이에 대해서는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 알지 북한에 있을 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고영이에 대해서도 탈북자분들 중에서도 우리 강명도 교수님이 오셔서 고영이가 김정일의 진짜 정실 부인은 아니지만 이제 그걸 말씀했거든요. 네. 모릅니다. 탈북자분들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예. 이게 김정철, 김정은보다는 형이죠. 네, 맞습니다. 예, 김정은 북한 최고 권력자 김정은의 형 김정철의 동행 여인, 연인인데 아니 모란봉악당 기타리스트라고요? 저 집안이 원래 다 예. 그러니까요. 네, 저 때가 지금 런던에 있는 그 에릭 크랩튼 공연을 보러 갔을 때죠. 네, 그 네, 옆에 네. 보이는 저 이 여성이 여자네요. 바로 예. 네, 강평이라는 여성으로 모란봉 악단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여성이라고 예, 합니다. 맞습니다. 그 밝혀졌습니다. 이미 이거 얼굴이 다 나왔던 얼굴이고 또 모란봉 악단에서 공연할 때 기타리스트로 여러 차례 공연했기 때문에 그 장면들이 있기 예. 때문에 네네. 같은 여자라는 게 맞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저 집안은 원래 내력이 지금 저 여성이죠? 네, 맞습니다. 오. 멋있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보기도 멋있으면 김정철이 보기도 아마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 김정은이도 마찬가지고 예. 운하수 관현악단에서 노래하던 여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가 마음에 드니까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 때는 결혼을 못했다가 아버지가 죽으니까 결혼을 한 거예요. 아버지는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기 몇 달 전만 해도 같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아버지 앞에서. 네. 많은 사람들 있는 데서 공연을 했던 여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김정은과 무슨 그런 소리 나돌거나 뭐 약혼한다든가 결혼한다는 그런 소리 나돌았다면 나와서 노래할 수가 없는 거죠. 김정일이나 김정은 앞에 둘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대중 앞에서 노래를 하겠습니까? 근데 죽기 전까지도 노래를 했는데 죽자마자 바로 김정은이 옆에 있었고 김종철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들은 황태자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하면 됩니다. 예. 이제 북한에서 기타 같은 거 배워보셨어요? 지금 연주하는 거 보니까 거의 뭐 대단한데요? 뭐 최고의 베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이 안 보여요. 네, 네. 네. 제가 듣기에는 김정철 같은 거는 성격이 내향적이라 보천보 전자악단에서 기타리스트 저 친구 정도로 이제 잘 치는 남자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보천보 전자악단에서 자기 아버지 앞에서 이제 막 이제 공연을 하고 할 때 그 기타리스트 이거 매력에 흠뻑 빠져서 휴식 시간 잠깐씩 나가서 기타도 배워달라고 하고 황태자니까 예. 기타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모란봉 악단의 저 강평이라는 저분이 기타도 잘 치고 제가 보기엔 금송 이제 예술학교를 나온 것 같아요. 금송 고등학교를 나오신 네. 분인 것 같고 기타도 최고의 이제 수준으로 잘 치는 것 같고 얼굴도 예쁘고 하니까 아마 그 매력에 빠져서 자기가 이제 자기 동생 보고 나 이 여자 좋아하니까 여기서 빼달라 이랬을지 모릅니다.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그럼 근데- 다른 여자 대체하면 네.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김정철이랑 강평이, 기타리스트 강평이 두 사람은 부부일까요? 제가 봐서는 부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런 김정철이가 아무리 몰래 나갔다고 해도 언론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만학씨 그 다른 여자를 뭐 잠시 빌려가지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야, 너 예. 나 잠깐 놀러 갔다 오자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만학씨 그렇게 되게 되면 김정은이 한데 지금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아버지의 여성 편력이 화려한데 저 집안은 전탕 그냥 몽땅 적거리다. 이거 고니와 위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예. 최고 지도자의 고니와 위신이 훼손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 여자나 데리고 외국에는 나갈 수 없는 거죠. 북한 내에서는 모른다 치더라도. 네. 그러면 제가 봐서는 김정은이나 마찬가지로 아마
선택해서 자기 부인으로 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 한번 진짜 공연하는 거 보고 싶어요.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기타를 잘 치는데 마지막 소식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 소식도 참 재밌는 소식인데 김정은이 체육 전문 TV를 신설했습니다. 네, 채널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체육만 토요일과 일요일에 네. 예, 할 수 있게끔 네, 만들었다고 해요. 참 한번 어떤 얘기를 했는지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우리 당의 운동 속에 마련된 체육 텔레비전 방송은 체육 강국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온 사회의 체육 열풍을 일으키고 날로 높아가는 우리민의 문화정서 생활에 적극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네, 뭐 김정은 워낙 스포츠를 강조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근데 결국 이 채널까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김정일이 때는 예술 부문을 강조해가지고 예술 인도를 친위대라고까지 불렀거든요. 네. 아예 진정한 친위대라면 예술을 통해 가지고 선전 활동을 통해 자기 우상화를 시키고 신격화를 시키니까 예. 예술 부분에 강조를 해가지고 자기를 카리스마를 높였다면 김정은은 자기 아버지를 또 따라가면서 또 예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이설주와 총봉학단, 모란봉학단을 만들고 있지만. 그러니까 모든 지금 북한 주민들이 좀 배고프고 경제난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인가 딴 데 지목을 해야 되는데 이 예술이라는 건 배고프고 뭐 배가 부르고 뭐 한 잔 마시고 먹고 놀기 좋을 때 예술이지 예. 뭐 그게 뭐 흥이 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체육적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아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주의를 체육적으로 돌려가지고 그 이제 좀 뭐 흥겹다는 것보다 이제 그 고기에 몽땅 거 빠지게 되면 좀 배고픈 것도 좀 있게 되고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도 좀 있게 되는 그래서 아마 체육 쪽에 좀 눈을 돌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네. 화면에도 나오는데 어찌됐건 뭐 김정은이 운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김정은 체제 이후에 북한에서 뭐 축구도 잘하죠, 여자 축구. 그다음에 맞아요. 김국경 선수는 볼 때마다 참 감동적이던데 뭐 잘하고 있는 거죠, 요즘 북한이 스포츠를. 원래 김정일 때부터 체육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예. 항상 구호가 새빨간 판에 하얀 글자로 뭐라고 썼냐면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자. 그래서 북한에서는 체육을 나라의 국방력의 파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체육을 항상 잘해야 일당백의 전투로 자라날 수 있고 한 사람이 100명의 적을 무찌른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고 항상 고구려 때는 우리 고구려 병사들이 말 타고 활 쏘면서 이제 영감 무찌는 영감 무쌍했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고 그게 이제 파워로 보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북한 주민들이 잘 먹지 못하고 키도 작고 빼빼 마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여도 체육을 대중화 생활해서 모든 사람들이 일당백의 군사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체육을 통해서 집단 단결을 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의 체제의 이제 집단 결속을 위한 그런 선전이고 그런 전략이라고 볼 북한 수 있죠. 사람들이 이 북쪽 사람들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체육에 상당히 열광을 합니다. 제가 있을 때도 축구 경기를 하게 되면 막 온 정신이 거기 빠져가지고 열광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막 열광하는데 아마 그런 걸 지금 유도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체육 선수들은 아무래도 잘 먹어야 운동도 투자를 잘 하죠. 하잖아요.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체육 선수한테 투자를 하는 거 보면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지금 예. 다시 지금 옛날처럼 그 박용순이가 이제 그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2차에서 1, 2등 막 1등 두 번이나 했을 때처럼 그때 처음 했거든요. 공화국 용칭호 주고 러력 용칭호에다 공화국 예. 용칭호 다 줬잖아요. 인민체육인. 그리고 네. 벤주를 주고 집을 주고. 근데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갔거든요. 1등만 하게 되면 말하자면 이기기만 하면 금메달을 따게 되면 벤주 승용차 주고 인민체육인 노력용에 아파트 45평짜리 주고 온갖 대우를 다 해준다는 건 그만큼 투자를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올인해버립니다. 체육인들이. 죽기 살기로 하기 때문에. 죽기 살기. 그렇죠.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2003년도인가요? 대구의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네. 북한 뭐 선수들 와가지고 수령님 뭐 얼굴에 비 맞는다고 울고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이 장면인데요. 네. 저 뭐 사진 통곡을 하고 하는데 진짜 스포츠 선수들이 저렇게 진짜 저렇게 사랑합니까? 수령을? 저렇게 울고 불고 그 해요? 세뇌된 사람들이 절반이 있고요. 절반은 그 세뇌된 사람들 속에 따라가는 무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핵심이 하나 먼저 손들을 떼면 우리 뭐 장군님 머리가 비를 맞고 있다. 이렇게 하나가 이제 핵심을 떼는데 그거 들은 사람들이 뭐 들은 척하면 그거 다 사상 비판 대상들이니까 그래 우리 예. 다 같이 뛰어내려가서 저걸 내리우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놈이 이제 불심지를 딱 달구면 그 옆에서 같이 다 따라 나가는 거죠. 지금 사진도 이번 네. 동아시아컵에 저렇게 김정은 사진을 걸려고 크게 걸었다가 제지당한 모습이죠. 중국에서 있었던 네. 겁니다. 예. 네, 저런 예. 경우는 걸어야겠다라고 위에서 지시를 받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소위 충성심입니다. 뭐 저런 것까지 뭐 골라 지시를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네. 말하자면 중국 대사관에서 골라고 지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사관 내에 당비서라든가 대사라든가 만 저런 걸 골지 않으면 자기가 추궁받거나 잘못하면 또
떨어져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다 저렇게 해주는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오히려 저것이 더 망신살이 뻗쳤어요. 알겠습니다. 네. 좀 북한 응원단, 민영 응원단 한번 더 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때 한번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보통 국가 일본 아베 총리 오랜 염원입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연합국의 지침으로 군대를 보유할 수도 외국과 전쟁을 벌일 수도 없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일본 재무장하는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8.15 광복절을 맞아서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 그리고 한일 군사력을 전격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일본하고 우리 한국이 전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일본군 전체, 한국군 전체 해서 어디서 한 만주 벌판쯤에서 예. 한번 다 붙자 예. 하면 우리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전쟁을 하면 바다를 놓고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이 바다를 건너서 일본 본토에 상륙해야 되고 예. 일본은 그냥 우리를 에워싸고 그냥 우리를 예. 굶겨 죽여버리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따라서 바다에서 누가 세냐 이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약하죠. 압도적으로 약하다고요? 압도적으로 약하죠. 아, 슬프네. 예. 네, 근데 이 제로셀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 제로셀. 최근에 그 일본에서 이 제로셀을 복원하는 일부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이 제로셀이 뭡니까? 예, 아마 이번 주에 비행을 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 예. 제로센은 2차 대전 때 2차 대전의 시작이 뭡니까? 바로 일본의 항공모함이 태평양으로 가서 진주만 폭격한 그렇습니다. 것이 태평양 예. 전쟁의 시작 아닙니까? 그 진주만 폭격을 했던 그 전투기가 제로센이고 네. 즉 일본 해군의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함재기 전투기였습니다. 그 카미카제라고 그 해서 나중에는 자살하는 이제 놈들이잖아요. 자살. 처음에는 저 제로센이 워낙 기동력이 좋고 해가지고 미군 예. 전투기들이 제로센한테 안 됐어요 상대가. 그런데 미군 전투기들이 나중에 개량을 거듭해가지고 이 태평양 전쟁 중기 이후에는 미군 전투기들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저 개량을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갔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 말기에는 자기네들이 상대가 안 되니까 예. 이제는 자기네들을 스스로 몸을 던져서 미군 항공모함, 미군 그 전투함 이런 데다가 자살 공격을 했다. 아, 이야. 그렇군요. 근데 가미가제. 지금 이게 복원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제 군국주의 부활이다. 이제 제로센 전투기가 어디 이제 바다에 그 추락해서 빠져 있는 것을 가미가제를 했던지 예. 빠져 있는 것을 뉴질랜드에 있는 어느 그 뉴질랜드 교포 일본인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샀고 그걸 또 본국으로 보냈고 본국에 있는 어떤 그 단체가 극우 단체가 이걸 클라우드 펀딩 즉 모금을 해가지고 예. 모금을 해서 이 복원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물속에 바다 속에 녹슬어 있던 전투 비행기가 하늘로 날라면은 이 항공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인증을 미국에서 해주는데 미국도 해줬어요. 그러려고 하면 일본 정부 저 장면이 지금 가미가제입니다. 예. 몸을 던져서 바로 그냥 전투기가 내려꽂지 않습니까? 야. 굉장히 폭탄이 아니고 빠르네요. 전투기입니다. 아, 그래서 독한 사람들이 지독한 거의 마약을 이렇게 흡입하고 이제 전투기를 탔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자살.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 가미가제를 새로 비행을 날린다는 것은 저 가미가제가 영혼의 제로센이라는 소설 네. 그 소설을 영화 이 소설이 4년 동안 일본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에게는 이 제로센이라는 게 과거 자신들이 가장 강대했던 때의 어떤 그 상징이죠. 해상물이죠. 그래서 그걸 지금 이 패전 70주년 즈음에서 다시 띄우는데 정부가 강력한 뒷받침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비행을 했을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일본의 군국주의의 부활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게 731 부대. 네. 전쟁 범죄자 일본이 네. 당시 전쟁 범죄를 할 당시에 가장 악랄한 부대 731 부대. 세균전, 생화학전 그러니까요. 이런 것을 연구하던 부대죠. 반인륜적인 최악의 전쟁 범죄 행위를 했던 그 비행기가 아니지 그 부대 이름하고 똑같은 731이라는 비행기 넘버를 새겨서 네. 저기에 아베 총리가 탔다는 것은 저것은 731 이런 거
한번 해보게. 731이 뭐냐면 만주에 있던 세균전 부대였어요. 예. 자, 이번에 탄저균 뭐 이슈 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자, 만약에 미군이 우리 오산기지에 탄저균 연구하는 그 생화학 연구실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한국 사람 잡아다가 실제로 가죽 껍데기 벗기고 실제로 탄저균 먹이고 이런 실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나 가겠습니까? 그걸 일본이 예. 2차 대전 때 만주에서 했던 겁니다. 즉, 저건 뭐냐면 만주 한번 또 정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엄지를 예. 딱 들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 최고였다. 또 특히나 저 아베 총리가 네. 만주를 정벌했던 일본이 2차 대전 즉 태평양 전쟁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 군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군, 하나는 육군입니다. 예. 이제 공군은 그 육군의 소속이었고요. 이 해군의 일본은 그 귀족 가문들이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해군 귀족 가문, 해군은 이제 조슈 사스마번이라는 그 귀족 가문인데 그 귀족 가문의 후예가 고이즈미 총리입니다. 이 육군 귀족 가문은 조슈번이라는 귀족 가문이 쭉 내려오는데 여기에 후손이 바로 아베 총리입니다. 야, 그래서 만주 정벌했던 자기 조상이에요, 저기가. 저 지금 가메가제 하는 저 집부터 해서 전쟁 범죄의 뿌리가 아주 깊은 집안. 아주 깊은 예. 집안. 그런데 우리가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은 현실입니다. 네. 제가 현실 준비했습니다. 네. 한국과 일본 핵심 전력, 네. 전쟁 능력 비교인데 네.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항공모함이 제일 강력한데 우리는 없고 일본은 두 척, 네 척에 또 두 척, 여섯 척이 되네요. 지금 이제 우리는 뭐 일부 사람들은 독도함 가지고 항공모함이다. 그런데 독도함 항공모함 아니고요. 아니고요. 그냥 예. 해병대 태우고 상륙한 상륙함입니다. 해병대 한 개 대대 태울 예. 상륙함인데 우리는 없고 일본은 휴가라고 하는 항공모함급 헬기 항모가 두 척 있고 이즈모라고 하는 예. 27,000톤짜리가 두 척. 그리고 지금 우리 언론에 크게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게 이즈모. 예. 그렇습니다. 저 우리 언론에 크게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부터 예. 4만 톤짜리 대형 상륙함 건조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4만 톤짜리 대형 상륙함에는 F-35 중에서도 수직 이착륙 버전이 와, 있어요. 이 휴가급. F-35. 봐도 항공모함 맞네요. 예. 딱 봐도 항공모함이죠. 예. 저거보다 한 2배로 큰 게 이즈모고요. 예. 저거보다 이즈모보다 또 2배로 큰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4만 톤짜리 상륙 항공모함입니다. 그걸 지금 또 두 척을 가면 결국 일본 한 6척 정도의 항공모함이 되죠. 아니, 전쟁을 하면 안 되는 나라인데 항공모함을 6척이나 특히 저렇게 4만 톤짜리를 하겠다는 건 전투력을 갖겠다는 노골적인 신호네요. 저 항공모함은 이제 2019년도에 진수를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지금 4만 톤짜리를 만들고 있는데 와. 자기네들의 계획은 2019년도에는 보통 국가대에 있다는 거죠. 2019년도는 자기들이 침략도 할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국가가 있다. 지금 이미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2015년이니까 내년쯤 되면 확실하게 그것이 되겠죠. 그럼 2019년 되면 제도는 만들어 놨는데 공격할 수단이 없으면 그 제도는 헛것이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이 제도의 완성과 그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력이 일본은 지금 동시에 가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건 보시죠. 이지스함도 2배로 많고, 네. 구축함도 뭐 몇 배로 많고, 구축함 4배로 많죠. 대잠 초계기 이게 잠수함, 예. 잠수함을 잡는 건데 예. 우리는 16대, 일본은 70대입니다. 야, 그럼 뭐 상대가 5분의 1 정도, 뭐 우리 4분의 1 잠수함이 정도네요. 동해 작전하면 네. 일본은 70대가 이제 이 우리 잠수함을 탐지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16대가 탐지를 하는 것이니까 예. 그 잠수함의 어떤 그 이게 대잠 초계기.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잠수함은 프로펠러 비행기입니다. 일본 잠수함은 이 카와사키라는 회사에서 새로 만들어 가지고 네. 제트 엔진이에요. 그래서 더 신속하고 더 오랫동안 채공을 하면서 작전을 할 수가 있는 우리 것보다 성능이 훨씬 우수한 그런 대잠 초계기를 무려 70대를 가지고 야, 그럼 이 정도 전력이면 도대체 일본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전력이 있는 겁니까? 지금 해군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예. 해군으로 따지면 세계 랭킹 한 3위에서 4위. 세계 랭킹 3위, 4위요? 예,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가 이제 중국과 일본이 다투고 있죠. 와. 그리고 5위가 뭐 영국, 프랑스 이런 순서가 되고 우리나라 한 10위 정도. 10위 정도. 네. 저희가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것은 일본과 갈등 관계에 있는 독도입니다. 우리 땅 독도. 네. 독도에 대해서 일본의 이 막강한 해군력 그리고 막강한 공군력. 독도 작전용 전투기도 우리가 일본이 훨씬 많네요. 자, 예. 지금 이제 광복 70주년인데 예. 뭐 지금 우리 군이 독도에서 뭐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하는 거 보여주고 있어요. 예. 참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해 독도에서 한일 간의 분쟁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그게 뭐 육군이나 해병대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당연히 해군끼리 싸울 것이고 공군이 엄호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일본과의 전쟁은 무조건 해군 공군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군 봐야 되겠죠. 해군 봤으니까. 예. 공군이 우리 독도에 가서 전투를 공중전을 할 수 있는 전투기는 우리는 F-15K 60대, 예. 일본은 300대입니다.
300대요? 300대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60대를 조기 경보할 수 있는 이 컨트롤할 수 있는 조기 경보 통제기가 4대, 17대입니다. 와. 그리고 이제 공중급이 우리는 없죠. 이제 내년부터 현재는 살려고 없죠. 이제 계약하려고 하죠. 지금 이제 하나 확정했지 않습니까? 유럽 거. 그리고 일본은 지금 현재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중급육이 4대가 일본은 지금 있기 때문에 그 300대를 계속 작전할 수 있게끔 공중급육이네요. 지금 하늘에서 일본 준비하고 거. 있는 모습인데 그렇게 계속 작전을 시킬 수 있고 따라서 해군이 우리가 일본에게 상당히 약합니다. 한 25%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네. 공군은 더 약합니다. 해군보다. 아이고. 몇 프로 정도 보세요? 저는 한 20% 정도 봅니다. 20%. 아니 저렇게 막강한 그러니까 물론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겠지만 네. 독도에서 우리가 분쟁이 벌어진다. 네. 그럼 독도를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겁니까? 지금으로서는 예. 정말 일본이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를 마음먹고 딱 동원해가지고 독도에서 한번 붙어보겠다고 마음먹으면 우리 공군 뭐 아까 저 60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공군은 울릉도까지도 진출을 못할 것이고 울릉도 가기도 전에 다 격추당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와. 그리고 우리 해군은 독도까지 설사 해역까지 간다 하더라도 우리 해군 전 전력이 다 붙어도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1차 교전에 한 6분에서 10분 만에 전멸할 것입니다. 6분에서 10분의 전멸. 왜냐하면 그 6분에서 10분은 뭐냐면 미사일 날아오는 시간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도대체 일본은 언제 이렇게 무기들을 사모은 겁니까? 1945년부터 지금까지 쭉 준비해왔죠. 전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패전하자마자 지금까지 꾸준히 무장을 해왔다. 꾸준히 무장해왔죠. 이를테면 지금 뭐 일본 그 국방비가 내년도에 5조 엔을 돌파한다. 그럼 5조 엔 지금 환율대로 계산하니까 한 50조 원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우리도 국방비 한 40조 원 써요? 별거 아니네. 우리하고 비슷하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일본은 25년 전에도 50조였어요. 아, 우리는 25년 전에 3, 4조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걸 일본은 30년 이상을 50조 원을 써온 나라니까 그 누적된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3%씩 4%씩 올려가지고 이제 그 한 40조 원 쓰니까 우리는 이제 좀 돈 좀 버는 사람이고 일본은 그동안 대대손손 부자였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오늘 광복 70주년인데 너무 우울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준비해야 되는데 우울만 하지 말고 우리가 준비해야죠. 우울한 게 있지 않습니까? 육군은 우리가 압도적 우세 아닙니까? 육군은? 압도적으로 우세입니다. 예. 만약에 우리 한국 제가 뭐 정말 그 이런 능력이 있다면 전지적인 능력이 있다면 예. 우리 한국 육군의 24단, 예. 수기사, 8사단, 30사단, 예. 26사단, 11사단 요 6개 사단을 일본으로 워프 시켜가지고 딱 갖다 놓으면은 아마 일주일 내에 동경 점령할 겁니다. 일주일 내에 일본을 다 점령한다. 저렇게 저게 흑표전차인가요? 저거는 제가 지금 저 일본 거네요, 일본 일본 거 거. 같습니다. 예. 예. 일본의 74식 전차입니다. 저런 전차들을 우리가 다 부셔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박살내고 일주일 만에 동경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보급만 된다면. 그런데 네. 문제는 네. 바다를 못 건너갑니다. 이게 우리 흑표전차인데 이게 네. 더 막강한 겁니까? 훨씬 세죠. 예. 훨씬 센데 저것이 문제는 바다를 건널 수 있어야 되는데 바다를 못 건넙니다. 따라서 일본하고 전쟁을 하는데 일본이 뭐 종합군사력은 세계 9위다. 우리는 종합군사력이 세계 10위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전력 비교에서는 해군력과 공군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이 예. 우리의 육군력을 그 전투력 지수에 포함시켜 가지고 우리는 10위, 일본은 9위니까 뭐 비슷하니까 한번 붙어볼 만하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이를테면 오키나와 열도에서 딱 우리를 해상 봉쇄를 해가지고 우리 예. 한국으로 들어가는 유조선, 무역선 전부 다 검문해서 다 막아버리면은 우리 열흘이라도 손들어야 됩니다. 오키나와까지 가가지고 우리 해군이 그것을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대 결전에서 물리칠 능력 전혀 없고 그 해군이 가는데 공군이 뒷받침해서 거기까지 날아가서 공중전 벌여줄 공군 전투기 또 그 능력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이 우리를 해상 봉쇄해버리면은 열흘 만에 손들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100년 전에 우리 그렇게 당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오늘 광복 70주년에 제가 정말 재뿌리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 우울하고 기분 나쁘죠? 예. 그러면은 10년 후에도 또 우울하고 또 기분 나빠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예. 20년 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뭡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된다. 좀 돈 아깝지만은 예.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광화문 광장에 프레이드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인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국방, 군사 분야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면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해군력에 있어서 최소 예. 제가 아까 25% 정도라고 하지 예. 않았습니까? 일본의 40%는 돼야 됩니다. 40%. 공군력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예. 40%는 돼야 됩니다. 그 40%는 뭐냐 하면은 지금 이제 만약에 일본과 우리가 싸워가지고 일본이 우리를 완전히 전멸시키고
하려면은 40% 정도가 되면 일본도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아, 일본 지명. 그런데 이 요즘 현대전이라는 것이 뭐 한 1년 만에 전력을 재구성할 수 있고 이거 아닙니다. 한 치명상을 입은 군사력을 다시 건설하려면 한 20년에서 30년 걸립니다. 예. 그러면은 일본이 지금 이 동북아에서 중국과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20년, 30년 동안 전력이 재가동 안 되면 중국에게는 완전히 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국도 사실은 우리와 과거에 뭐 아픈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중국에게도 우리가 한 40%의 전력, 일본에게도 한 40%의 전력, 이 정도를 가지면 중국이든 일본이든 우리를 함부로 못해요. 옛날에 동북아 균형자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균형자는 제일 센 사람이 균형 잡는 겁니다. 너 조심해, 너 조용해. 이렇게 하는 게 균형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균형자가 제일 약한데 균형자가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우리는 일본과 중국의 한 40%의 전력을 가지고 균형 추가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일본 쪽으로 조금 가면은 중국이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우리에게 또 다가오고 균형추. 우리가 중국에 가면 일본이 그러지 마 하고 다시 우리에게 또 다가오는 균형추가 되려면은 40%의 전력은 가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20년, 30년 지나서 광복 100주년 때는 우리가 일본, 중국도 무시 못할 군사력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50년을 해외로 떠던 삼성과 장남 이맹희,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이 어제 숨졌습니다. 지병이 폐암으로 투병하다 어제 중국에서 별세를 냈는데요. 투병 중인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아들 이재현 회장은 병상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아베 총리의 희한한 사과에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중국 언론은 교활한 사과라고 비난했고 서대문 형무소를 직접 찾아와서 무릎 사죄를 한 하토야마 전 총리는 사죄의 가치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진곤 경희대 개건교수, 이상희 위도대 부총장,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어제부터 이제 이맹희 명예회장 돌아가신 것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뭐 집안의 얘기지만 참 가슴 아픈 게 이재현 회장이 병상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 그렇죠. 네. 예. 병상에서 들었는데 이게 사실 참 우리한테 시시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뭐 우리 옛날 말에 천석군 천가지 걱정, 만석군 망자가지 걱정 그러는데 예. 죄는 죄다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한번 이래 살펴보면은 예. 정말 어쩌면 비운의 황태자가 이재인 회장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운의 황태. 아버지보다 더한 비운 아니겠습니까? 비운. 아버지 임종을 영의 몸으로 그것도 몸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그렇게 예.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뭐 동양적인 어떤 정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상주가 상주 노릇을 못하면은 예. 그만큼 큰 불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돈이 아무리 많든 재벌인데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상주가 아들로서 아들 역할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보니까 이제 병상에서 아버지 돌아가셨던 소식을 듣고 이재현 회장이 병상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사실 예. 굉장히 심각한 그 병을 앓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다가 아버지도 또 그래서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그 점에서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다가 또 우리 집안이 왜 이러냐 하는 그런 생각에다가 또 자신도 또 사실 어려운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병에만 걸려 있는 게 아니고 또 사실은 지금 이 병 보석으로 나와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것 때문에 아마 눈물이 더 많이 났겠죠. 예. 네, 그렇군요. 그런 만큼 이때 임종도 못 지킨 아들 이재현 회장이고요. 그다음에 홀로 병원에서 사망한 이 아버지 이맹희 명예회장. 그럼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땠나요? 그러니까 이제 세간에 지금 이제 이맹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삼성과 이야기가, CJ가 이야기가 이제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을 보면은 굉장히 뭐 부유롭게 잘 살고 또 호가호위하고 호가호식하고 뭐 이런 정도의 삶이 아닐까라고 대부분 일반적으로 상식을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참 서민의 삶보다 더 하더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뭐 어선도선 사는 어떤 서민의 삶 이런 것들에 대한 달콤함, 부정 이런 건 전혀 못 느꼈다 그래요. 예. 실질적으로 사건 이후에
이명희 회장은 거의 뭐 집을 한 4, 50년 동안 그렇죠. 집을 들어가지도 않았었고. 4, 50년을요? 그렇죠. 4, 50년 집안 가까이. 들어갔죠. 돌아가셨다가도 거의 뭐 집에는 안 들어갔는 부분이고 각자의 사정은 있었겠습니다만 이재명 회장 입장에서 한번 역지사지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아들이 아버지를 참 불러본 적도 없는 그런 기억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얼마나 그런 부분이 좀 그리웠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그런데 본인 들어보니까 또 그렇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인 회장이 어머니 손봉남 씨와 할아버지 이병철 회장과 같이 살면서 자기 장손이니까 그러니까. 또 아버지 이명희 명회장에 대해서 효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떠돌면서도 예. 그러니까 이명희 전 한국비료회장이죠. 한국비료회장이 사실 한국을 떠나게 된 건 뭐 아들과의 그런 문제는 아니었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인이 밝히기로서는 아들과 이제 동생에게 그러니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CJ 그 제일제당을 맡은 이 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해서 떠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왜냐하면 87년부터 사실은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을 승계한 다음부터 이명희 회장가 본격적으로 외유를 떠나기 시작하는데 잠깐 90년에 들어와서 한국비료를 만듭니다. 근데 그게 잘 되진 않았어요. 예. 제일비료인가요? 제일비료 만들기 잘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90년대 중반에 삼성에서 제일제당이 계열 분리돼 오면서 그게 완전히 이명희 씨 집안, 즉 이재현 회장에게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독립적으로 경영을 하게 되죠. 그게 약간 안착을 하면서 이명희 회장이 다시 한번 외유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유들이 여러 가지는 있는데 이명희 회장은 그런 얘기 해요. 이게 삼성과 CJ 회장이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내가 한국에 계속 또 있게 되면 양쪽에다 부담을 주게 되니 내가 그 부담을 안고 떠나겠다. 그래서 나는 외국을 돌아다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외국을 전전하다가 2000년 들어와서 이제 중국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아들들과 그 이재현 회장이나 이미경 부회장과 그 이후에는 별로 교류가 없었다. 이렇게 나오고는 있는데 예. 그렇지만 뭐 부자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든지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갔다든지 그렇지는 않은 걸로 보여요. 예. 네, 그러면 무엇보다도 어쨌든 4, 50년 가까이 거의 만나지 못하다시피 한 그런 가족들에게 뭐 할 말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유언 같은 건 없었나요? 혼자 쓸쓸히 돌아가셨으니까 유언이라고 제가 이제 오면서도 CJ 쪽하고 전화를 통화를 해봤습니다만 뭐 위원장을 아직 뭐 있다든가 이런 얘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특별하게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세간의 이목이 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삼성과의 어떤 화해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위원장이 있으면은 상당히 좀 화제도 낮고 차라리 이런 기회에 뭔가 양쪽이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 그런 유언이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2012년부터 삼성하고 이제 소송이 붙었을 때, 네. 그때 이제 이재현 회장이 굉장히 많이 말렸다 그래요. 예. 실질적으로 이 삶 자체가 뭐 성산이 있고 없고에 떠나가지고 사람들 보기에도 민망한 사건이니까 예. 이제 그만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재현 회장이 말렸는데 그때 이명희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내가 돈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컸다라는 것이죠. 방금 김태현 변호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건 이후에 이명희 회장이 일정 그 경영 일선에 썼지 않습니까? 썼다가 사건 끝나고 69년도 이병철 회장이 경영 복귀를 합니다. 경영 복귀를 하고 난 다음에 이후 3년 쭉 지나서 이병철 회장이 이명희 회장을 부르죠. 그래서 당신이 맡고 있는 계열사를 다 적어봐라. 그러니까 17개 정도인데 거기서 다 줄을 치고 3개만 던져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사실상 이명희 회장과 이건희 회장은, 이병철 회장은 사이가 이제 멀어지게 된 건데, 그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부분, 그리고 오해를 받았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한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실질 보면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싶었다라는 부분이 유언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명희 CJ 명예회장의 마지막 소원, 마지막 소망은 아버지 이병철 회장에 대해서 오해를 풀고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뭐 이런 거네요. 예. 장남이잖아요. 그 우리 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장남의 의미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그 장남으로서 만약에 아버지한테 내쳐졌다 이렇게 하면 평생에 아마 그 한이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내 자리를 바로 잡으면 우리 아들 그 장손 이재현이도 바로 저 장손으로서 그 자기 위상을 바로 확립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도 했었고 가족들한테 늘 미안할 거거든요. 그렇죠. 특히 손목남 여사라든지 그렇죠. 자신의 얼굴도 못 보고 살았던 그야 그렇게 자랐던 그 자기 아들 또 자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무리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저분 한량이었다 하더라도 그런 분이라도 특히 이제 부인하고 자식에 대해서는 애틋함이 있었겠죠. 그러겠네. 미안함도 있었을 거고. 네. 그래서 그 자리를 찾아주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아마 있었고 그것이 아버지로서 내가 그래도 자기 부인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가운데서도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셨거든요. 그 2011년에 박두월 여사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모셨단 말이죠. 옆에 장손,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이재현 자녀들을 옆에 데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집안을 지켜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인에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당신은 이 집안의 맏며느리로 했다. 장손이었다. 이거를 그래도 분명히 좀 해주는, 위상을 찾아주는 그렇게 해서라도 말하자면 자신이 가족에 지은 죄를 그렇게 좀 씻는다. 또 아버지한테 아버지 맞이로서 장남으로서 그 위상을 참 회복하겠다. 뭐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결국 그리 말씀 들어보니까 손봉남 여사가 시부모님을 남편도 없이 시부모님을 몇십 년 모셨기 때문에 그나마 안구 과제 받고 그게 재력을 바뀌면서 이재인 회장이 그나마 지금 그러니까 오너 회장이 돼 있는 거네요. 그런데 진짜 뭐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이재인 회장을 우연히 이제 사석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받았던 느낌은 굉장히 밝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벌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 그대로 받았죠. 아, 저 사람이 돈도 많고 뭐 지위도 있고 하니까 참 편하게 사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 점점 마음에 알수록 이 부분이 이게 부자가 참 별거 아니구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남의 집 얘기 아니겠습니까? 남의 집 얘기인데 워낙에 이 공적인 영역이 크다 보니까 이게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60년대 말부터 아버지가 사실상 집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병철 회장을 모시고 어머니와 같이 그게 이건희 회장도 있을 것이고 그게 이재용도 있을 것이고 같이 이제 했는데 뭔가 좀 모르게 그늘진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겠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뭔가 좀 밝음보다도 어둠에 좀 가까운 그런 삶을 좀 살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많습니다. 아니 이번 사건의 교훈을 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1세대 재벌 그러니까 우리 기업의 1세대 그다음에 1.5세대 뭐 2세대 이 정도인데 이렇게 기업이 물려가는 것이 자기 아들들에게 뭐 이렇게 재산 상속을 그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 가업 경영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옛날 정근대적인 이런 경영 방식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구시대 옛날의 그런 경영 방식이 이랬기 때문에 거기 승계 과정도 이런 식으로 됐고 그 속에서 이른바 뭐 사도세자인지 양명대군인지 하는 이런 그 일화도 생겼다. 그런 이야기로 생각해봐야 조금 전에 자막에 이명희 회장이 뭐 정략 결혼을 했다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낙점한 여인을 소개를 해서 이명희 회장 회고록에도 보면 첫눈에 반했다고 해요. 정략 결혼이라는 것은 좀 정정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재벌에 얽히고 설킨 비극을 그대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자, 어쩔 수 없이 물러났던 이 장남 이명희 회장과 회사를 물려받게 된 이건희 회장은 애증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그 양반은 30년 전에 나를 고소를 하고 아버지를 형무소 넣겠다고 청와대 그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한테 고발을 했던 양반이 돼서 우리 집에서는 퇴출당한 양반이에요. 이명희 씨가 감히 나보고 건의 할 상대가 아니에요. 날 쳐다보고 바로 내 얼굴을 못 보던 양반이라고.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건의는 현재까지 형제지간에 불화만 가중시켜왔고 늘 자기 욕심만 챙겨왔습니다. 한 푼도 안 주겠다는 그런 탐욕이 이 소송을 초래한 겁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희 회장은 나를 상대할 사람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명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건희 회장은 자기 욕심만 챙겼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대의 아버지대의 저 갈등, 아버지끼리의 갈등을 풀려면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삼촌이죠. 이명희
명예회장 상가에 가느냐 안 가느냐 중요합니다. 그 가면 이제 화해되는 거죠. 지금 이제 가장 그 화제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월요일 날 정도 되면 이제 시신이 도착하신다 그러죠. 이제 예. 온다 그러는데 그 이제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되어 있는데 그 삼성가 일가들이 거의 다 참석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하면 참석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재용 회장이 이재용 회장을 병문안 갈 것인가? 이 문제죠. 이제 서울대 병원에 같이 있으니까 만약에 병문안에 가서 이재용 회장이 손을 잡는 그런 장면만 나온다 그러면은 이 얘기는 양쪽 가문이 상당히 화해부도록 할 수 있는 아주 극단적인 어떤 선택이 될 것 같은데. 장례식도 갔다가 그렇죠.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예.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병문안까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회장이 가서 뭐 참석 안 한다면 더 문제겠지만 참석을 해서 이재용 회장을 만나지 않고 바로 조문만 하고 그렇게 온다. 이러면 이건 좀 계속 그 평행선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오늘 광복 70주년입니다. 70주년인데 우리 나대로 선생님 4컷 만화도 아베 다마와 관련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일본의 두 얼굴, 일본은 원래 얼굴 여러 개죠. 2개, 3개쯤 되는 것 같은데 두 얼굴, 서대문 형무소를 찾은 전 총리. 이분은 맨발로 금은천 위에 무릎을 꿇고 한국에 사죄를 했습니다. 현 총리 아베 전범의 후손입니다. 예, 아베 총리는 춤을 선보였다는데요. 무슨 춤을 췄을까요? 볼까요? 예, 예, 사죄 없이 역대 총리 담화 인용. 이 부분만 한번 보죠. 본인은 사죄하지 않고 옛날에 전인자들은 사죄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교화라든가 중국에서 교화라는 말도 나오고 하는데 참 교묘하게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 저분이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것은 전부 서구 열강 때문에 그랬고 미국 때문에 그랬고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했던 거고 그런데 무슨 얘기가 더 문제냐면 1차 대전 끝나고 난 뒤에 세계가 평화를 추구할 때 자기들도 거기에 동참했다가 나중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돼서 뭐냐면 당시 정치 체제가 정치 시스템이 그 회전의 이게 뭐 톱니바퀴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말려 들어가다 했는데 그 이전에요. 우리는 1875년에 운양호를 강화도 앞바다에 대놓고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해가지고 개항시킨 게 누굽니까? 그때가 1차 대전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 훨씬 이전의 이야기거든요. 예. 그 짓을 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2차 대전에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그 2차 대전 이전에 우리는 벌써 식민지가 돼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자기 편한 대로만 이야기하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는 저 사람은 완전 투명국가 취급을 해버렸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미국같이 강한 나라에 대해서는 저렇게 한없이 사죄를 하면서 우리는 아예 안중에도 없는 저런 식으로 나가는 역시 아베답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화가 납니다. 네, 정말 오늘 게다가 또 야스쿠니 시사에 전현직 일본 의원들이 또 가서 참배까지 했어요. 이런 상황을 놓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일본이 저게 갈 때까지 간 거다. 너무나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도리어 오버하는 거다. 자신감이 있다면 저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는 사실 좀 반대로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사실 아베 담화 보고 무슨 생각했냐면 굉장히 아베라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굉장히 무서워하고 굉장히 전략적이고 굉장히 교묘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베 다마가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서 잘못된 거 맞습니다. 본인이 잘못된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비판받아야 마땅한 건데 문제는 외교는 현실이라는 것이거든요. 예. 아베가 과연 어제 그 담에서 노린 게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함의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어제 아베가 미국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아베가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이죠. 백악관에서 바로 환영성명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쵸. 미국이라고 하면 무조건 미일 동맹과 최우선을 할 겁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미안한 얘기 했습니다. 중국에 있어서 아베는 그런 거예요. 최소한 중국과 우리는 척을 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한국은 뭐냐? 아베 눈에 한국이 안 죽어도 없는 겁니다. 왜? 예. 미국과 친하고 중국과만 적대하지 않으면 한국은 따라온다라는 게 아베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런 담화를 하면서 단지 무레야마 담화에서 4가지 키워드를 쓰지 않게 되면 너무 본인이 구석의 코너에 몰릴 수도 있으니 애매한 스탠스를 한 겁니다. 과거의 거는 우리가 그대로 유지를 할게요. 근데 나는 잘못한 것 같지는 않아. 그리고 앞으로는 또 내각이 이거는 이어받을 거야. 굉장히 애매한 스탠스죠. 이거를 던졌을 때 우리 청와대에서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거를 아베는 저는 읽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 청와대 오늘 8.15 담화 뭐라고 나왔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현실적 선택을 한 거죠. 아베 저 담화에 대해서 야 무슨 소리야 나 이거 절대 못 받아. 니네 사주 없으면 나 절대 한일 정상을 못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일 관계를 복원해서 미일 동맹, 한미일 동맹축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현실적인 선택을 대통령 하신 건데 오늘 대통령 그 선택에 대해서 아베가 다시 받지 않았을 때 그때 대통령 그 다음 스텝 뭘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있는지 우리가 그 전략도 냉철하게 한번 따져보고 해나갈 때 아닌가 싶어요. 예, 어쨌든 광복 70년인데 위대한 역사를 이뤘지만 또 여전히 안타까운 현실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네컷 만화 이번 한 주, 어쩌면 최근 한 2주 동안을 달군 얘기입니다. 네. SK 최태원 회장이 특사 호민을 했습니다.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내용 아시죠? 호민했습니다. 그리고 한화 김성현 회장도 풀려났으니까 뭐 홈런까지 넣어도 안타는 치고 나갔습니다. 다음 타자는 롯데가 쳤습니다. 자, 문제는 뭐가 뭐냐면 나올지 예상이 되는데요. 병살타를 치는 바람에 이 김승윤 회장이 안타를 쳤는데 김 회장까지 죽게 됐다. 네. 이런 여론 영향. 그러니까 저기 한화 특히 김승년 회장 속으로 말이죠. 이 롯데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만약에 롯데가 이런 상황이 없었다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이번에 그 박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인들에 대해서 지금 기업인들에 대해서 특별 사면에 대해서 대통령도 어느 정도 생각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아마 김승년 회장까지는 풀리지 않을까 그동안 예상도 돼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저렇게 파울볼 뭐야 아무튼 기업인들이 광복 70년 이후에 더욱더 사면분 되신 분들이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광복 70주년에 보내드린 쾌도남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